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참 구조적인 문제 얘기만 나오면 좀 제가 답답해요. 우리 정부, 관변 경제학자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최근에는 또 한국은행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그동안의 관변 경제학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망라를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같은 대경제 여건의 악화,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 고령화와 저출산, 정부 재정여력 소진, 통화정책, 경직 등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성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타개할 대상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부진하다면 그 경기 부진을 타개할 책임도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정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왜 회피하냐는 얘기죠. 왜 구조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국민들에게 왜 그런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거든요. 우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령화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 타개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경제난이 심각해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740만에서 90년대 초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 뒤부터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경제난을 타개한 게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의 경제정책이에요. 당시에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정책이 탁월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럽의 병자라는 그 얘기를 듣던 그 경제난을 해소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 정부 관료들이 무능해요? 아니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무능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국민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요. 그 수준에 도달한 이후부터도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였어요. 우리 왜 그걸 못해요? 아일랜드는 해냈는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도 훨씬 여건이 불리해요. 나라도 적고, 경작지도 적고, 인구도 적고, 유럽의 변방이잖아요. 엄청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거 다 타개해냈잖아요. 인구 반토막 나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구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타개해냈잖아요. 우리나라도 타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근데 국민들한테 좌절감만 주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외경제 여건이 열악하다.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경제 도약을 더 쉽게 해내요. 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국가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높여줘요. 생각을 해봐요. 유럽의 소위 1000년 동안의 암흑시대, 이걸 타개한 데가 어디예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잖아요. 베네치아 등등 이 도시국가들은 경작이 아예 불가능해요. 식량을 의존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경제 여건을 그 악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개무역에 나서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해서 유럽의 최고의 문의 부흥을 일으켜내잖아요. 또 대양항해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포르투갈인데 항해 왕으로 이끌어지는 엔리키 그 왕자가 있어요. 그 영지가 산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구도 적고 또 경작이 불가능해요. 그걸 타기 위해서 대양항해를 나간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어때요? 국토가 해수면 아래 3분의 1이 그 해수면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요건 타개해내잖아요.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국민도 강해지고 기업도 강해진단 말이에요. 대외경제 여건은 극복하면 그 축복이에요. 그 핑계될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이제 그 재정여력 소진, 이거 재정여력 소진은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우리 정부가 환율 방어하다 생긴 일이에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 이것보다 훨씬 더 타격이 컸단 말이에요. 통화 경직성,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고환율 유지하다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어이없는 얘기죠. 정부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자꾸만 구조적인 문제를 앞세워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도 해가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파악해야 그 원인에 처방을 해야 비로소 경제난을 극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구조적인 문제에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좋아요. 지금 최근에 K-POP 등원 헌터스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한류의 힘만으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6% 이상 가 있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한류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놨잖아요. 브랜드 가치 키워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품 성과도 더 뛰어나게 만들어놨잖아요. 과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 농산품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김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고추장도 잘 돼요. 많은 농산품들이 국제 가격보다 서너 비싸도, 아니 10배 가까이 비싸도 잘 팔린단 말이에요. 딸기 같은 거는 10배 가까이 비싸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그래서 딸기 수출 잘 되잖아요. 명품일수록 가격이 올라야 더 잘 팔려요. 우리 제품들 전부 다 한류 덕에 명품으로 다 올라서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성장률 6% 이상 가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계속해서 대규모 흑자잖아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경상수 적자가 대규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힘에 의해서라도 성장률 6% 이상 가야 돼요. 수출 증가율도 높잖아요.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하기 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10%만 넘어도 경제 성장률은 8%를 넘었어요. 근데 다 10% 넘잖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성장률 8%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넘겠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해소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경제 변수는 양면을 봐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요. 공급, 수요 양면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이면에 뭐가 있어요? 은행의 대출이 있잖아요. 은행의 대출, 그 전문용어로 가계신용이라고 그래요. 가계신용은 언제 늘겠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늘어요. 왜 그러냐면요.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 비용이 싸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계 대출은 생각도 안 해요. 너무 관리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아예 저소득 국가이거나 아니면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 한번 봐봐요. 가계부채 비율 전부 다 120% 넘어요. 150% 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이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사기를 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거 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우리 정부가 그 망상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대경제 여건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관세전쟁, 이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과 국민은 그걸 타개한 경험이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한알령인가? 이걸 내세워서 우리 이 한류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연예인들 공연 못하게 했잖아요. 드라마고 영화고 상영이 안 되잖아요.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요. 그때 우리 그 엔터 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반 이상이었어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우리 엔터업계 앞날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 엔터업계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여러 나라들 또 남미 여러 나라들 시장 개척해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의 선진국들 여기에도 진출해서 한류 열풍을 불게 만들었잖아요. 서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을 해서 한류가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있잖아요. 중국의 한알령, 우리 연태업계, 연예인들 그거 타개해냈잖아요. 우리 수출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 핸드폰, TV 그 밖에 많은 전자제품들 각종 악소문을 막 창조해냈어요. 조작한 거죠. 유튜브 찍어서 퍼날리고 막 그런 일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걸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장품 등 핸드폰 등 자동차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의 거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우리가 거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적자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제1 수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제1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을 더 많이 개척했잖아요. 유럽 시장 어려워요. 지금 유럽이 경제가. 주요국들이 지금 성장률이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해요. 경제는 얼마나 심각해요. 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을 우리 수출업계들이 개척을 해내서 수출 증가율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트리거가 돼서 세계적인 금융공황, 대공황급 그런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그것만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물가 집값 불안, 이런 현상이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인가요? 아닙니다. 물가 불안이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식량 자원 해외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에너지 자원 거의 100%예요. 기타 산업용 자원들 있잖아요. 뭐 금속 등등. 이것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수입 원자재 가격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 불안이 생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니까 기업의 경영수익이 악화됐어요. 기업의 경영수익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 고용, 투자 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부진해진 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고환율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까지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강세인 미국 등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이탈을 한 거예요. 이 국내 유동성은 당연히 수축이 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서 신용 승수배만큼 국내 신용을 축소를 시켜요. 그럼 유동성이 신용 승수배만큼 축소되면 당연히 국내 경제 활동, 생산, 투자, 고용 등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출 의존도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서 그 명분을 뭘 내세우냐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요. 관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돼요. 웃기는 얘기죠. 이건 국민 사기극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부가가치 기준이든 매출 총액 기준이든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 내외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내수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환율을 올려서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 고환율 때문에 내수가 위축이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요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기업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호전돼요. 기업 경영수지가 호전이 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 늘리지, 고용 늘리지, 투자 늘려요. 그 경기가 활성화돼. 근데 그 환율 떨어지는 걸 우리 정부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의 경제난인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주장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걸 강제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웬만한 경제 전문가들도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해요. 언젠가 경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출은 GDP의 10%도 안 된다. 그때가 그랬었어요. 그 해가 2020년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줬어요. 칠판에 나가서 계산해줬더니 맞다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금방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그러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한테만 그랬겠냐고요. 제가 한때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 1급짜리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법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정부 관료들, 경제 관료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어요. 왜 매출 총액과 부가가치 총액을 같이 보냐. 기준을 일치시켜봐라. 내수가 90%다. 환율 끌어올리면 내수는 무조건 부진해진다. 그걸 몇 차례 강조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듣고 계속해서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과거 위기와 달리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는 어떤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나요? 과거의 위기도 그랬지만 지금의 위기도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초래한 위기예요. 과거에 가장 참혹했던 사태가 소위 환란이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어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한국이 1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그것은 탁월한 업적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20년 안에도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1년 만에 그걸 극복해내요.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직전 최고 수준의 2배를 1년 만에 기록하게 해요. 성장률도 99년에 10%를 넘어서고 2000년에도 8.9%를 기록해요. 그때의 성공을 실패한 것으로 계속 몰아갔어요.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뒤에 모든 경제 정책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외환위기가 경제정책 실패로 초래한 것인데 자꾸만 엉뚱한 얘기들 했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였다. 혹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염돼서 그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1993년도에 말에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당연히 경기가 과열되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대대적인 그때 당시에 국제화, 세계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수입 규제들을 다 철폐해가면서 수입을 대폭 늘려요. 값싼 수입품들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물가가 안정이 돼요. 대신 국제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리고 경기도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1995년도에는 또 재정지출을 42%를 또 증가를 시켜요. 당연히 경제는 더 과열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1990년대 중반에 최대 규모보다 더 커졌어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 경상수지 적자가 435억 달러인데 이건 이전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고보다 2배나 많았어요. 외환보유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니까 당연히 환율은 폭등하면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통화 증발했던 거, 재정 팽창했던 거 이게 외환위기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원인 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책임 소재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 실패가 지금도 반복되면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경제난은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대전환을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참 이거 미친 짓이에요. 나는 왜 미국의 경제학자들, 특히 나바로라는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또 어느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조차도 과거를 잊고 있어요. 대공황이 왜 그만큼 심각해졌는지, 왜 대공황 10년이나 이렇게 지속됐는지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보호무역주의란 말이에요. 당시에 홀리 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켜서 평균적으로 관세를 59%를 끌어올리고 많게는 400%까지 품목에 따라서 끌어올렸어요.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세계 경제 교역 규모는 3분의 1토막이 났지만 그럼으로써 대공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제 교육 규모가 4분의 1 토막 나요.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 주장으로 보호무역제를 내세웠다가 미국이 그 처참한 대공황을 10년 동안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의 경제팀들이 왜 외면하는지 저는 불가사의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하게는 하필이면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터질 금융위기는 대공황급이 될 것이다. 제가 자꾸 그걸 강조하는데 여기에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갈 거 아니에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뛰어난 경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처참한 경제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대전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없다고 봐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시장의 힘에 이어서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매년 대규모 흑자잖아요. 지난해도 거의 1,000억 달러에 가까웠고 올해도 1,000억 달러에 육박할 텐데 그렇다면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외환의 공급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거를 억지로 끌어올려 놓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힘에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고 봐요. 환율이 떨어져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지금 우리 환율 1390원대에서 1400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매년 조금씩 떨어져서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리고 한 차익이 39% 이상이잖아요. 40%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다른 어디에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40%에 육박한다면 국내 금융자본, 외국으로 이탈했던 거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국제금융자본들 국내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더라도 그걸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생산, 고용, 투자를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성장률 높아져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원만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법 높은 성장률도 기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에는 지금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또 각종 미사일, 이런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에 속해요. 여기에다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해야 돼. 그리고 최고의 부품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 이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은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K뷰티 화장품 산업이 있잖아요. 화장품 산업이 제약업과 함께 이게 초정밀 화학산업이에요. 이 정밀 화학산업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전자제품들 또 자동차들 세계적인 명품이잖아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우리 수출품들도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아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더 많이 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 전반이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을 하도록 용인하는 정책만 펼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5년 안에 6만 달러 가고 10년 안에 10만 달러로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할 수 있다. 거기에다 한류가 덧붙여지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한류의 역동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요. 생각을 해봐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못 살았을 때 미국 문화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일본 문화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문화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한류는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류를 하려면 그 힘이 2배, 3배 강하지 않으면 역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한류 힘이 그만큼 커요. 그러면 우리 국민과 일반 기업들은 어떠냐?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10만 달러 달성해야 돼.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란 말이에요. 일본법을 붕괴해서 한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초장기 경기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어요.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됐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일본 경제를 연구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게 마이클 포터라는 세계적인 경영 전략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보고서예요. 저펜 컴핏 이런 제목의 저서가 있는데, 이 책은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경제난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책이 제안한 그 경제정책을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은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밖에도 여러 연구들에 대해서 일본 관료들이 받아들여서 경제정책에 반영했는데 어떤 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연구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다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경제 변수를 간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영양 섭취는 필수잖아요. 생명 유지, 또 활동력 유지, 또 여러 사업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필수적이잖아요. 영양 섭취라는 게. 근데 그게 과잉이면 어떻게 되죠? 영양 섭취를 과잉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을 초래하고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경제 변수는 모든 게 성장률, 고용률 등등 이런 것도 과다하면 반드시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도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라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경제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환의 공급이 그만큼 증가하면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해지고 또 수입은 더 커져서 내수도 수입에 지배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타개하려면 환율을 정책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시장의 힘이 끌어내리면 정책의 힘이 다시 끌어올려요.
그 정책을 위해서 처음 하는 게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일이에요. 근데 외환보유고 하나씩 끌어올릴 수 없잖아요. 외환을 사들여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면 화폐 발행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화폐 발행이 지나치게 커지면 초인플레이션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한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경상수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이거는 수출로 애써버려진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수출로 애써버려진 소득 해외로 유출시키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수출품은 국내에서 각종 원부자재 기업들 돈으로 샀잖아요. 노동 그만큼 투입했잖아요. 자원 그만큼 투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시켰으니까 당연히 국내 경기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상수지의 과다한 흑자였고, 그것이 환율을 하락시키니까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즉각 유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해진 거예요. 이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혹은 35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소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한국도 같은 소비 위축 위험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가 그동안 펼쳤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부진이 심각해질 때마다 재정 평창, 통화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 사회 간접 투자 확대,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등의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일본 경제 못 살려냈어요. 오히려 경기 부진이 계속 심화되면서 장기화했어요. 그러면 그 정책들이 경기 부진을 심화했다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우리 정부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이 아니라 성공했던 정책들을 본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일랜드처럼 그 처참한 유럽의 병자라는 악평을 들었던 그 경제 상황을 타개했던 경제정책, 미국처럼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겠던 그 경제정책을 뒤따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일본 실패했던 정책을 자꾸 뒤따르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 경제는 금방 6% 이상 성장을 하고 소비 위축도 안 일어나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일본 버블과 비슷한 신호가 보이나요? 아닙니다.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일본의 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보다 2배나 더 컸어요.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4배 이상 컸었어요. 부동산 가치 총액도 미국 부동산 가치 총액보다 2배나 많았어요. 인구와 경제 규모 대비로 따지면 4배 이상 거품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당시에 세계 10대 은행 중에 7개가 일본 은행이었어요.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했던 은행이 노무라였어요. 노무라의 자산 총액은 미국 투자은행 5개 다 합친 것보다 컸어요. 근데 그 거품이 꺼진 지금은 세계 20대 은행 중에서 맨 밑바닥에 하나 노무라만 있어요. 22에. 그때 거품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거품이 아니라 디스카운트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품은 심각하지 않아요. 조그만 엉뚱한 그 얘기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은폐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지적해줘야 경제정책 실패할 것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경제학계, 경제 전문가 사회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젊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이고, 참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대화가 좀 고파요.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저도 남한테 뒤처지기 싫고 시대에 뒤처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정말 감사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제 책 한번 소개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대전환,
이거는 우리 정책 당국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국회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특히 청와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또 투자자들 이분들은 이 책이 필요치 않냐? 그건 아니에요. 이 책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 또 개인적인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그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이 책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율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하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 혹은 전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투자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